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대응 방안 알아보기. 개인정보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상담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35만 5,48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 1일 스팸 수신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평균 2일당 한 건의 스팸을 수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가 점점 진화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개인정보 관련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면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유출, 통신 3사 개인정보 유출, SNS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침해 사고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강화된 정부의 규제에 따라 과징금 금액 또한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히 유출에서 끝나지 않고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링크를 포함한 택배 확인 문자, 지인의 돌잔치, 결혼 문자 등을 클릭하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검찰, 통신사, 은행 등을 사칭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송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급여 통장을 가장한 온라인 뱅킹 계좌 개설, 무카드 거래 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대포폰, 대포통장 개설 등 피해가 발생되며 결제하지 않은 내역의 금액을 청구하는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 평소 필요한 물건을 싸게 공동구매할 수 있다는 SNS 글을 확인했습니다. 공동구매 이벤트입니다. 아는 분을 통해 싸게 구매하는 것이니 의심 많으신 분들은 피해주세요. 한 세트에 2만 원, 세 세트 구매 시 4만 원에 구매 가능하세요. 선착순 5세트입니다. 비밀 댓글이나 쪽지로 이름, 주소, 연락처, 아이디, 원하시는 수량, 입금 예정인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사람들 상품평도 좋고 금액도 정말 싸고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공동구매를 신청하고 금액을 입금한 후에 송장 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물건은 받지 못했습니다. 판매자와는 연락도 되질 않았죠. 사기 당한 걸까요? 최근 SNS,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공동구매나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금전적인 이득만 취하거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스팸 문자, 스팸 메일, 사칭 등 개인정보를 2차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해야 하며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중고거래 및 결제 시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결제수단 이용을 권장합니다. 다음 사례는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취업 사기에 이용된 개인정보 제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취업 사이트에 입사 제한이 가능하도록 이력서를 등록해 놓은 나진격 군에게 취업 합격 통보 메일이 날아옵니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저희 회사에 적합한 인재로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실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
출입증 제작을 위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나진격군은 기쁜 마음에 큰일라 컴퍼니 주소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이력서, 본인 사진을 메일에 첨부하여 보냅니다. 그러나 이는 취업난을 악용한 사례로 큰일라 컴퍼니는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대포통장 제작, 대포폰 생성으로 이득을 취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개인정보 취득을 위해 접근하는 취업 사기는 다양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례도 있으니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취업을 알아봐주겠다며 접근하여 금품과 이력서를 요구하는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며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경우 이력서만으로 합격을 통보하며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전 통장 사본과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요즘은 SNS,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개인정보 침해에 무뎌지지는 않으셨나요? 다음 사례를 살펴보면서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마트폰 메신저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성인임을 증명하라며 주민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올렸으나 오픈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비밀씨? 톡 보고 연락드려요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 명이 아닌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기도 합니다. 제가 작성하지 않은 게시물이 SNS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주변 지인을 통하여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SNS 및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는 개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히 공개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안전한 SNS 및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SNS 및 메신저에 등록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입력하세요. 둘째, 공용 PC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 하세요. 셋째, 스마트폰 구입 후에는 기존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필 정보 가능한 최소한으로 공개하세요. 어떠신가요? 모두 숙지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바로 실천해 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와 그래픽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었던 정보가 이제는 누구에게나 검색 하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로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량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원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오늘 인포그래픽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파워포인트와 인포그래픽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포그래픽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파워포인트의 고급 기능인 정렬과 맞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파워포인트의 또 다른 고급 기능 빠른 실행도 같이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인포그래픽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그래픽이란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합성어입니다. 정보를 나타내는 인포메이션과 그리고 이미지나 또는 우리가 사진 같은 걸 다룰 수 있는 그래픽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이미지로 표현한다라는 것이지요.
인포그래픽에는 지도도 쓰이고 다이어그램도 쓰이고 이미지는 물론 차트 등을 활용하여 만든 자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포그래픽은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화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인포그래픽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보자마자 누구나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쉽게 공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위주보다는 이미지 위주로 되어 있어서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게 인포그래픽의 장점이죠. 그러면 저와 같이 인포그래픽 사이트 몇 군데를 같이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경할 사이트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인포그래픽 웍스라는 사이트고요. 두 번째가 인포그래픽 코리아입니다. 세 번째가 데일리 인포그래픽, 이렇게 저와 같이 세 군데를 먼저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인포그래픽 웍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외주를 맡아서 작업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작업한 내용을 살짝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시면 Our Works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다양한 인포그래픽에 작업을 했던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아태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는 어디에서 많이 왔을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인포그래픽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막대 차트로 그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간단한 지도 차트와 사람을 나타내는 픽토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가져다가 다양한 색깔을 사용해서 쓰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뒤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만든 연구소 기업제도 및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미지 위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텍스트는 최대한 압축을 해서 중요한 용어만 사용을 하였고요.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더 다양한 인포그래픽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로 이러한 그림들을 상징적인 그림이죠. 이걸 바로 픽토그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 작품이라 보시는 것처럼 약간 텍스트가 많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자, 다른 작품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넥스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스마트 시티 혁신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픽토그램과 차트 그리고 숫자를 이용해서 스마트 시티의 개념의 핵심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아래쪽에 오시면은 이렇게 사람과 샵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예제가 바로 인포그래픽의 대표적인 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infographics.kr 사이트입니다. 인포그래픽 코리아에 해당이 되는데요. 위에 보시면 전체 보기를 시작으로 인포뉴스, IT/SNS,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교육, 라이프 환경, 문화기부, 스페셜 등 다양한 인포그래픽 카테고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교육에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 왼쪽에 보시면 4차 산업혁명으로 내 직업 일자리가 감소할 것에 대한 인포그래픽이 나와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아래쪽으로 스크롤바를 내렸을 때 이렇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가지고 온 인포그래픽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숫자를 크고 또는 색깔을 바꿈으로써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를 표현을 했고, 아래쪽에 일자리 감소 전망으로 금융보험 관련직이 81.8%로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화학 관련직, 재료 관리직 해서 숫자로 감소 전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원형 차트를 사용했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원형 차트를 사용해서 한눈에 쉽게 데이터 분석을 하도록 하였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바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인공지능 이미지와 직업과 관련된 픽토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인식이 쉽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올라오시면 이번에는 라이프 환경에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라이프 환경에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우리의 삶과 환경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첫 번째 부정맥 예방 방법에 대해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부정맥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 이것을 보시는 것처럼 심박수를 나타내는 차트와 그리고 간단한 픽토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인포그래픽은 텍스트 위주보다는 이미지 위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데일리 인포그래픽은 대표적인 외국 인포그래픽 사이트입니다. 날마다 한 개씩 새로운 인포그래픽 데이터를 올려놓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인포그래픽의 샘플들을 또한 이곳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걸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바로 카카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카카오의 섬유 양과 그리고 카카오의 여러 가지 특징,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놨습니다.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카카오와 관련된 색깔을 같이 사용하고 그 이미지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데일리 인포그래픽 로고에서 이렇게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간단한 인포그래픽 샘플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이트를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예제는 만들어졌는지 기존의 인포그래픽 코리아에 있는 샘플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포그래픽에 들어가기 전에 파워포인트 기능 중 꼭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같이 배우실 파워포인트의 기능은 정렬과 맞춤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정렬과 맞춤을 통해서 도형, 그림, 그리고 텍스트 등을 정확하게 위치에 정렬하거나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인포그래픽의 샘플에 보았듯이 우리가 바로 이 정렬과 맞춤을 통해서 바른 모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파워포인트 2016 버전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는 파워포인트 2016 아이콘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바탕화면에 있으면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시작 버튼에서 클릭하셔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찾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더블 클릭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 열어지셨나요?
문서는 새 프리젠테이션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틀을 제거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틀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아웃은 홈 탭, 화면에 보시면 홈 탭이 있죠. 홈 탭에 보시면은 슬라이드 그룹이 있고 이때 레이아웃에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에서 클릭하시면은 바로 중간에 빈 화면이라고 보이십니까? 저처럼 빈 화면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깨끗한 슬라이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여기에 여러분 저와 같이 도형을 한번 그려보실 텐데요. 다른 도형은 필요 없고 그냥 정사각형 4개 정도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삽입에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삽입에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시면 오른쪽에 도형이라는 아이콘 보이시죠? 이 도형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면은 여기에 직사각형 클릭하겠습니다. 이때 드래그를 해서 그리시면은 직사각형이 되지만 그냥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정사각형을 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할까요? 삽입에 도형에 직사각형 클릭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가 직사각형 아니 정사각형을 4개 더 그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 그리셨나요? 정사각형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임의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간격이랄지 또는 맞춤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이걸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형이 여러 개 있을 때 선택하실 때는 바로 Shift를 사용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도형은 그냥 클릭을 하시고요. 두 번째부터 선택하실 때 키보드 왼쪽에 Shift를 누르시고 저처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도형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도형들을 위로 나란하게 맞추고 싶으시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형을 선택하시면은 항상 오른쪽 상단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이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기 도구의 서식을 찾으셨나요? 오른쪽에 보시면 정렬 그룹이 있는데요. 이 정렬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배우실 것은 바로 맞춤입니다. 맞춤에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을 비롯해서 위쪽, 중간, 아래쪽 맞춤 이렇게 다양한 맞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위쪽에다가 맞추고 싶다 하시면은 맞춤에서 클릭하신 후 위쪽 맞춤을 클릭하시면 되고 여러분 위쪽에 맞춰진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맞춤에서 아래쪽 맞춤을 하시면은 이 아래쪽으로 맞춤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맞춤에 가셔서 왼쪽 맞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시면은 이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왼쪽으로 맞춤이 되면서 서로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캔버스에서 클릭한 후에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덩어리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맞춤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처럼 선택하신 후에 Shift 누르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입니다. 여기에서 맞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 맞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맞춤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도형을 선택하시고 나시면은 선택한 객체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때 기준은 선택된 객체를 기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맞춤에서 클릭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객체 맞춤의 위에 있는 슬라이드의 맞춤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위쪽 맞춤을 하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위쪽에 붙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맞춤에서 아래쪽 맞춤을 하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아래쪽 맞춤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기준을 선택한 객체로 하느냐 혹은 슬라이드에 맞춤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맞춤에서 선택한 객체 맞춤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4개의 사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슬라이드 안으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맞춤에서 클릭하십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가로 간격 동일하게 혹은 세로 간격 동일하게 보이십니까? 가로 간격 동일하게는 이 사이사이의 간격이 약간씩 다른데요. 이걸 똑같이 맞춰준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선택한 객체 맞춤이므로 여기에 왼쪽 사각형과 오른쪽 사각형을 기준으로만 해서 맞추어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맞춤에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를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사이 간격이 똑같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맞춤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의 맞춤, 이 슬라이드의 맞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맞춤에 가로 간격 동일하게 눌러보도록 할까요? 그러시면 이렇게 아까는 이 세 개에 대해서 맞춤을 했고 그것의 기준이 왼쪽의 정사각형과 오른쪽의 정사각형이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에 맞춤을 해주시면은 슬라이드의 왼쪽 끝과 슬라이드의 오른쪽 끝이 기준이 되면서 이제는 3개의 사이가 아닌 이 5개의 사이가 같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맞춤을 하실 때 내가 선택한 객체에 맞춤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슬라이드에 맞춤을 할 것인가, 이 기준점을 잘 잡으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맞춤, 가운데, 오른쪽, 위쪽, 중간, 아래쪽 맞춤, 그리고 가로 간격과 세로 간격을 잘 맞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맞춤은 그리기 도구 서식에 바로 정렬이라는 그룹 안에 맞춤이라는 단추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마다 이렇게 메뉴에 가서 정렬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이 맞춤 버튼을 밖으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낼 위치는 빠른 실행 메뉴입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가 나와 있습니다. 저장하기, 실행 취소 같이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을 모아놓은 곳인데요. 바로 이곳에다가 우리가 정렬 버튼들을 꺼내 놓으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위치부터 변경을 해보도록 할까요?
빠른 실행 도구의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버튼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이 자세히 버튼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이 아래쪽에 리본 메뉴 아래 표시라고 보이시죠? 바로 이 리본 메뉴 아래 표시를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위에 있던 빠른 실행 도구가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놓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정렬 버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처럼 이 자세히 버튼을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이번에는 기타 명령이라고 보이시죠? 바로 이 기타 명령에서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파워포인트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곳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정렬 버튼을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명령 선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목록 단추 클릭하시고 여기를 모든 명령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모든 명령 클릭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좀 더 빠르게 찾으시고 싶으실 때는 그 아래쪽에 홈 탭이나 또는 그 밑에 한참 후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에서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바로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 아까 정렬과 맞춤에서 했던 단추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른쪽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 간격 동일하게 보이신가요?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중간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객체 가운데 맞춤 추가 그리고 객체 가운데 정렬 선택되셨죠? 이것도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객체 아래쪽 맞춤,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 위쪽 맞춤까지 이렇게 현재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단추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스크롤바 이렇게 아래로 쭉 내리시다 보면 우리가 지금 하신 것은 객체에 대해서 가로 맞춤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객체 세로 맞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옷 계열에 가시면은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도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세로 간격 동일하게도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세로 간격 동일하게와 가로 간격 동일하게를 같이 나란히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저처럼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선택하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위로 이동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저처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단추의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래쪽하고 이번에는 위쪽을 같이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객체 아래쪽 맞춤을 클릭한 후에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면 왼쪽을 위로 올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객체 왼쪽 맞춤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은 저처럼 단순하게 추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정렬도 가능하시다 이 말이죠. 다 끝나셨다면 여기서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확인입니다. 그러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안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맞춤 버튼들과 정렬 버튼들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정사각형을 마음대로 이렇게 이동시킨 후에 자,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Shift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정렬 단추들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로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가운데 맞춤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놔둔 단추 중에 네 번째가 객체 가운데 정렬이죠. 이걸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맞추어지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모양을 흐트린 다음에 선택을 하고요. Shift로 이렇게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맞춤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위쪽 맞춤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위쪽에 맞춰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맞춤에서 기준이 슬라이드 맞춤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준은 어쩔 수 없이 이 안에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맞춤과 정렬을 꼭 아셔야지만 인포그래픽을 작업할 때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과 정렬을 리본 메뉴에서 하시는 방법과 빠른 실행 도구에 꺼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밖에다가 꺼내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꺼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므로 잊지 마시고 꼭 꺼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